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상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그 보급 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지 미국에서 지금 조사 발표가 나왔는데, 이 러시아군의 보급 체계는 2차 대전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21세기에 2차 대전 스타일의 보급 체계가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마저도 지금 계속 후방이 타격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 또 군부에서는 케르치 대교라는 크림반도와 연결해서 이 보급을 해주는 이 보급 라인이 깨질까봐 완전히 공포에 휩싸여 있는데, 그 공포가 어떤 식으로 발현되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의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전황 지도를 보면요, 지금 러시아가 좀 황당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 점령했죠. 그리고 열흘 후에 리스칸스크, 우크라이나군이 다 빠졌기 때문에 가서 이제 주워먹기 했죠. 자, 그러면은 그동안 여기에서 거의 2달 가까이 치열한 격전을 벌였고, 그로 인해서 상당한 희생을 치렀고, 이런 부대들을 휴식과 재정비 하는 시간을 줘야 되죠. 그런데 그 휴식과 재정비를 할 것 같은데 한 이틀 정도 쉬고, 그 이틀 쉰 게 뭐 쉬었겠습니까? 점령을 완료하느라고 계속 뭔가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바로 지금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세베르스키 이쪽을 가지고 세베르스크와 그 아래에 있는 바흐무트, 이 직선, 남북으로 이어진 직선 축선을 지금 방어선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세베르스키를 지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남쪽에서는 바흐무트 쪽으로 또 치고 올라가고, 북쪽에서는 이줌에서 슬로반스크 쪽으로 이줌 옆에 리만이죠. 리만에서 슬로반스크 쪽으로 밀고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다시 또 공세를 펴고 있다는데, 이 러시아군의 사기가 또 부대 컨디션이 이런 무리한 이 스케줄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스럽고, 헤르손에서는 시가전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시가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황 지도를 보면서 전과를 보겠습니다. 병력은 전일 대비 150명 이상 사살을 했고, 전차는 6대 격파. 그래서 지금 개전 이래 전차가 총 1600대 격파됐네요. 장갑차 전일 대비 17대 격파. 그러니까 지금 전차와 장갑차가 전일 대비 어저께보다는 확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봐서 지금 제대로 전투가 또 붙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량은 전일 대비 14대 격파. 역시 차량이 이렇게 많이 격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후속 군수 지원하는 이런 부대들이 지금 그 군수물자를 싣고 오다가 깨지고 있다, 이 말이 되겠죠. 그리고 야포 6문 격파, 무인 항공기 4대 격추, 미사일, 희한하게도 어제 하루 동안 미사일을 9발 격추했습니다. 순항미사일 9발 격추, 대단한 전과를 올렸네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선 상황을 보면, 러시아가 젤렌스키 정권 교체,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역의 석권, 이게 목표다라고 재천명했습니다. 무슨 돈바스 지역만 해방하고, 이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는 거야. 그리고 젤렌스키 저 정부를 교체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참 황당합니다.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법원이 이런 국가가 침략받은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도 친러 공산 정당이 생겼다.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행복한 우크라이나라는 당을 만들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위인맞이, 김정은의 위인이라고 하면서 위인맞이 하겠다, 이런 그런 조직이 정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쟁 상황,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해산했다라고요. 참 황당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잘 봐야 됩니다, 이런 거. 우크라이나가 터키에 도난 곡물 선적 화물선 추가 납포를 요청했다. 이게 뭐냐? 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지금 수많은 곡물들을 러시아가 훔쳐간 거예요. 뺏어간 거예요. 약탈한 거죠. 그 약탈한 걸 싣고 수출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수출하려고 이 오데사 항구에 적재해 놓은 것을 러시아가 그냥 훔쳐서 가져가든지, 아니면은 이 우크라이나의 화물선을 납포해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곡물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크라이나가 신고해서 현재 터키가 한 척 납포해서 억류하고 있는데 추가 세 척을 이 배 이름을 다 가르쳐주고 저것도 납포해 주세요. 왜? 어차피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면은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 보스포러스 해협에서 터키가 잡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터키가 협상 중에 있는데 아마 납포에 나서 줄 것 같다라는 거고요. 러시아가 점령지에 대해서 헤르손과 자포리자인데 이것도 황당해요. 지금 헤르손, 자포리자 완전 터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아주 조만간에 근시일 내에 다시 회복할 것이 뻔한 상황에서 점령지를 러시아 연방으로 편입하는 강제 편입하는 절차를 가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공무원을 대거 파견했다라고 하는데 정말 꿈을 못 깬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루한스크 지역에 대해서 징집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여성도 반강제 징집에 나섰다. 18세에서 65세까지 징집하지 않습니까? 이 루한스크, 도네츠크 이 지역에서.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여성도 반강제로 징집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들이 국가를 배신하고 러시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러시아가 슬로반스크 북쪽에 대한 공세를 재개했다. 그런데 모두 격퇴됐다. 그리고 러시아가 세베르스크의 우크라이나 전방 방어선에 대해서 드디어 이제 공세를 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러시아가 세베르스크 남쪽에 있는 바흐무트 지역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 도로 장악을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남쪽에 있는 도네츠크시죠. 여기는 이제 도네츠크주의 주도인데 여기는 뭐 오래전부터 이 러시아권의 그 반군이 장악하고 있던 지역이죠. 그 도네츠크시에서 왼쪽으로 나가면 미란카, 그 북쪽으로 나가면 아우디우카, 여기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미란카와 아우디우카가 아니고 그 남쪽 도네츠크시 남쪽 30km 지점에서 우크라이나가 남쪽에서 도네츠크시 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외곽 정착존 몇 개를 탈환했다라고요. 러시아가 헤르손 외곽에서 패잔병들을 다시 재편성해서 반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 헤르손에서는 시가전이 진행 중이다.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전선 상황을 가지고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결정적인 실수는 이번 전쟁을 단 3일 만에 끝낼 수 있다는 측근 그룹의 허위 보고를 그대로 믿은 것이었습니다. 전선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역을 장악할 수 있다는 푸틴의 인지 부조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와 나토 사이에서 영구적으로 중립화시키는 것은 물론 우크라이나 나치 집단으로부터 주민을 해방하고 제노사이드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까지 군사작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연방안전보장회의 의장이 현지 시각 7월 5일 밝혔습니다. 파트루셰프는 러시아의 특수군사작전의 목적은 우크라이나 나치 집단의 제노사이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비나치와 비무장화하며 영구 중립화하는 것이다 라며 작전 이전에 수립되었던 이 전략 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4일 침공과 함께 푸틴이 발표한 연설문을 인용하며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치욕과 대량 학살로부터 우크라이나 주민을 보호하고 범죄자들을 기소에 처단하는 것이다 라며 루한스크만을 해방시키는 것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역 해방이라는 특수군사작전의 초기 목표를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푸틴이 레닌그라드 KGB에서 말단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동료로 함께 일했던 파트루쇼프는 푸틴이 총리가 된 후에 무려 10년간 연방보안국장으로 재임하며 푸틴의 정적을 처리해온 푸틴 최측근 인사 중에 한 명인데요. 그는 러시아 전계에서 푸틴의 이너서클 그룹인 실로베키 파벌의 수장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결심할 때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트루쇼프의 이번 발언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사실상 재래식 전쟁 수행 능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러시아군의 실태를 망각한 인지 부조화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블라디미르 푸틴 주변의 이런 간신들로부터 쳐내지 않으면 정권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명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정부를 낫지 이렇게 해나가는데 자, 그러면은 뭐 제노사이드 학살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는 뭐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민간인에 대한
또 그 민간인을 반군으로 판단하고 뭐 그런 이 불행한 일들이 있었겠죠. 자, 그런데 자, 우리나라 같으면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2014년도에 어떤 지역이 우리는 이 대한민국과 함께할 수 없다. 우리는 북조선하고 함께할 거야. 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다. 그것도 군사폭동을 일으켰다. 그러면 이제 그걸 진압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총을 들고 지금 루안스크군 보십시오. 또 도네츠크군 보십시오. 군단을 만들어 놓고 전차, 공격 헬기 다 있는 이런 군대예요. 이런 군대와 싸우는데 자,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이었으니까 제발 말로 해요 하고 진압봉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총 들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전차까지 동원하고 야포까지 동원해서 진짜 전면전처럼 싸우는 그 반역 집단을 향해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명분으로 내세워서 나치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서는 그냥 러시아 측의 주장만 가지고 이 젤렌스키 정권 또 우크라이나인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퍼뜩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두 개 도 정도에서 갑자기 야, 우리는 북조선하고 같이 할 거야. 남조선 얘들 안 되겠어. 우리는 원래 북조선하고 피가 똑같아. 라고 하고 북조선의, 즉 북한의 아니면 중국의 지원을 받아서 완전히 정규군처럼 무장을 하고 서울을 향해서 공격에 들어온다. 이거 가만 놔두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자, 그런 내전이 벌어진 거예요. 여기는 우리하고 뭐 시위가 벌어졌다 이거 아니고 내전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민간인에 대한 불행한 일들이 있었다. 이걸 이제 나치다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이제 흥분해서 러시아 편을 드는 사람들이 꽤 있죠. 황당한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푸틴이 오판을 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되는데 아직도 꿈을 못 깨고 우크라이나 전역을 해방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꿈 깼으면 좋겠습니다. 왜 깨냐? 러시아군은 능력이 안 됩니다. 왜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투는 병사가 하지만 전쟁은 군수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군수 지원은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러시아군이 현대적인 군수 지원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한 채 2차 대전 방식의 물류 처리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대적인 물류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아직도 2차 세계대전 스타일의 물류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서 탄약과 유료의 보급과 전선 유지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오신트 전문가 트렌트 텔렌코 전 미 국방부 정보분석관이 현지 시각 7월 6일 밝혔습니다. 그는 러시아군에게 우리가 물류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당연하게 떠오르는 바레트, 지게차, 컨테이너라는 것은 없다. 이들은 아직도 나무 상자에 탄약을 담아 열차나 트럭에 쌓아서 옮긴 뒤 이를 오직 인력에 의존해 보급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인용한 러시아군 군수지원 시스템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각 제대별 편제 차량의 수가 미군의 4분의 3에 불과하지만 포병은 거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포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수지원 유닛은 미군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령 미국의 한 개 전투대대는 한 개 보급 중대를 두고 있는데 반해서 러시아는 한 개 대대 전술단에 단 한 개의 보급 소대만 운영하고 있고 미군이 한 개 군단급 부대에 한 개 여단급 이상의 보급 부대를 둘 때 러시아는 군단급 지원 부대를 아예 운영하지 않고 있어서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보급선이 길어질 경우에 임무 수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전선 곳곳에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쉽게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트럭 행렬이나 화물열차를 보면 당연히 있어야 할 컨테이너나 팔레트 단위의 물자 수송은 찾아볼 수가 없고 탄약 상하차 과정에서 지게차나 크레인을 사용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군은 열차로 주요 물류 허브에 보급품을 직결시킨 뒤에 각 대대 전술단의 보급소대가 물류 거점에서 보급품을 수령해 최전선 보급소에 물자를 저장해 놓았다가 조금씩 꺼내 쓰는 형태로 소요 물자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정규 대대 전술단은 1000명 정도로 구성되는데 이 1000명이 쓰는 모든 물자는 고작 50여 명의 병력과 30대의 트럭에 의해 전선으로 조달되고 있고
이마저도 절반은 물류 허브와 최전선 보급소를 오가야 하기 때문에 일선 전투 부대는 항상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점령지 내의 주요 철도 인프라와 물류 허브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며 불과 며칠 사이에 수십만 톤 이상의 탄약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인데요. 보급할 탄약도 없고 탄약을 전선으로 실어 나를 보급 부대도 진이 빠진 상황에서 러시아가 어떻게 더 전쟁을 해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정보 분석관 출신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분석을 했는데요. 러시아는 저래 가지고는 전쟁 못한다. 전투는 앞에서 병사가 하지만 전쟁은 후속 군수지원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 이거 아니냐. 나폴레옹 군수지원 안 돼서 졌죠. 히틀러 소련에 러시아에 들어갔다가 군수지원 안 돼서 졌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6.25 때 인천 상륙작전으로 허리가 끊기니까 북한군들 어떻게 됐습니까? 다 도망가고 도망가지 못하는 이 북한군들은 지리산이나 이런 데 숨어서 빨치산 활동을 했죠. 왜냐? 군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수 보급로가 끊겨버렸기 때문에. 자,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게 군수 지원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이거 우크라이나군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서방으로부터 지원받은 이 엔롤 또 뭐 제벌린 이런 탄약들을 지금 트럭에서 끄집어 내려는 장면인데 이 보시면 지게차죠. 당연히 지게차가 이 파레트에 구멍 숭숭 뚫려 있지 않습니까? 왜 뚫려 있겠습니까? 지게차 꽂기 위해서 뚫려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나무로 만든 팔레트, 또 플라스틱으로 만든 팔레트, 뭐 정말 흔하게 볼 수 있고 이런 대형 물류 트럭에 팔레트 없이 그냥 얹어져 있다. 무슨 택배 트럭도 아니고 택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하나하나 꺼내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형으로 한 번에 많은 물건을 한 곳에 끄집어 내릴 때 팔레트 없이 한다. 이해가 안 되죠.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탄약이다. 포탄이다. 예를 들어 155mm 포탄. 이런 식으로 한 팔레트에 또는 한 3개, 한 팔레트에 이렇게 한 3묶음씩 넣어가지고 한 묶음에 포탄 8발씩.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서 정리하고 자기네들이 갖다 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이 복장으로 봐서 대단히 선진국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당연한데 러시아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최근에 찍힌 사진입니다. 자, 우리 기차에 화물기차가 있다. 그러면 뭐가 연상되십니까? 화물기차 쫙 있으면 그 위에 컨테이너가 얹혀져 있죠. 그리고는 목적지에 가면 컨테이너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안에 있는 것을 팔레트로 끄집어 내리죠. 똑같은 대량의 물자가 있을 경우에. 그런데 여기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화물칸입니다. 화물칸. 화물칸에 물자를 실어놓고 그걸 인력으로 하나하나 끄집어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러시아의 화물기차예요. 무장트럭. 그 화물기차 안에 이런 식으로 문이 있고 이 문을 열고 내부에 실려있는 물자를 끄집어 내려요. 팔레트 그런 거 없어요. 이거 흑백 사진 보십시오. 인력으로 탄약 끄집어 내리죠. 이게 뭐냐? 2차 대전 때 사진입니다. 2차 대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짓을 지금 러시아는 하고 있고 이렇게 기차로 실어 나르는 이것만 그러냐? 아닙니다. 자, 기차로 실어 날라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적재소에 갖다 놓습니다. 여기 지금 팔레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다 이런 식으로 재놨습니다. 그나마 여긴 또 지붕이라도 있네요. 그리고는 트럭에 싣고 갑니다. 트럭에 싣고 가서 뭐 대대나 이런 데 가지고 가면 또 하나씩 또 인력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이 트럭 하나에 이 박스가 한 200박스가 실리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152mm 포탄이다. 그럼 포탄 2발이 들어가고 그러면 포탄 한 발에 한 30에서 40kg. 그러면 이 박스 하나에 한 80kg 하지 않습니까? 이거 200박스를 실어요. 200박스를 실는데 이걸 지게차로 떠가지고 집어넣으면 금방 싣겠죠. 200박스. 그런데 이걸 사람이 80kg짜리를 두 사람이 들고 올리고 또 재고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걸 또 사람이 또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타작이니까 포탄이니까 터지면 큰일 나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서 또 일선 소대나 포대나 이런 데는 이런 식으로 봉고차에 또 싣고 가고 그래서 이 BTG 1000명을 보급해야 되는 이런 BTG 하나에 보급소대 달랑 한 개가 이런 식으로 와서 그 한 개의 보급소대라도 첨단화되어 있는 물류 시스템 같으면은 그냥 금방 가져가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50명이
뭐 거기 또 지휘관들 있으니까 실제 움직이는 사람 한 40명 정도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는데 이거 어느 세월에 보급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보급 부족에 시달리는 게 러시아군이다. 이야, 참 이렇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우크라이나의 철도 노선도인데요. 이 철도 노선도 중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최근에 계속 철도가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토에서 지금 이쪽은 다 러시아 본토 아니겠습니까? 본토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철도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크림반도를 통해서 이 라인으로 들어와서 멜리토폴에서 보급을 하는데 이 멜리토폴 최근에 계속 제가 알려드리고 있지만 계속 깨지고 있죠. 그런데 이 멜리토폴로 연결해 들어가는 게 어디냐? 바로 이 크림반도 밖에 러시아가 있는데 케르치 해협, 아조프 해의 아주 좁은 4.5km 정도 되는 이 케르치 해협을 통해서 다리를 놔놓고 다리가 있습니다. 케르치 대교. 거기를 통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거기가 위험하다. 단 하나 남은 철도 노선이 위험하다. 왜? 케르치 대교를 우크라이나가 파괴시킨다고 협박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제 보고서 다 끊어지게 되겠죠. 공포에 휩싸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급 시스템이 현대화되지 못한 러시아에게 철도는 최전선 병력의 동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귀중한 보급선입니다. 돈바스 지역의 주요 철도 노선들이 파르티잔의 활약으로 마비되어 크림반도의 케르치 대교 철로가 사실상 유일한 생명줄로 부상하면서 러시아가 다리 방어를 위한 기상천외한 방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러시아군 수뇌부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이용해 케르치 대교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크게 긴장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케르치 대교 방어를 위해 모든 가용수단이 투입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들이 현지 시각 7월 6일 리포트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5월부터 크림반도 일대의 S-400 포대를 2개로 늘리고 토르 M2와 판치르 S-1 등 방공자산을 케르치 대교 주변에 집중 배치해놓고 있는데요. 항공기는 물론 순항미사일, 탄도탄까지 막을 수 있다는 자칭 세계 최강의 방공자산들을 모아놓고도 러시아는 케르치 대교가 파괴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6월 하순부터 케르치 대교 일대에 대규모 연막 차장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 주간 내내 실시되는 이 연막 차장 때문에 케르치 대교는 마치 구름 속에 건설된 다리처럼 하루 종일 연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야간에는 철저한 등화 관제를 위해 다리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 같은 연막 차장과 등화 관제는 우크라이나가 정확한 좌표 정보를 계산해 미사일을 날리거나 항공기로 공습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것도 모자라 다리 주변에 레이더 리플렉터를 설치한 표적함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하푼이나 넵튠과 같이 종말 단계에서 액티브 레이더를 사용하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교란하기 위한 이 리플렉터는 사용하지 않는 폐선박 위에 덕지덕지 붙어져서 레이더 반사파를 튕겨내며 우크라이나 순항미사일 내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자포리자 전선이 급격히 와해되면서 케르치 대교가 하푼이나 넵튠의 지상발사 사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가 좌표 정보는 물론 측량 정보까지 가지고 있을 케르치 대교 주변에 저런 장치들을 준비한다고 해서 과연 무슨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많은 전문가들이 혀를 차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어디 폭발이 나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게 아니고 연막 차장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연막 차장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연막탄 막 터뜨려서 하는 게 아니고 연막을 계속 일으키는 기계입니다. 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죠.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차량에서 계속 연막이 나오는 겁니다. 엔진을 돌려서 그 배기가스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계속 정화되지 않은 걸 이제 이렇게 연막으로 뿜어내는데 우리 해병대가 가지고 있는 AV7 그 상륙 돌격 장갑차 그것들도 이렇게 상륙해서 들어올 때 실제 우리 그 연막탄을 터뜨리기도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기를 뿜어냅니다. 그러면은 자기는 혜택을 못 받지만 뒤에 오는 후속 제파들은 그 연막 차장의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엔진에서 나오는 어떤 그 연기들이에요. 이걸 이제 대량으로 지금 낮에는 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등화 관제, 우리는 다리 아주 긴 다리 있으면 일부러 조명 잘 켜가지고 그 아주 멋진 뷰다
뭐 이런 식으로 부산에 다이아몬드 브릿지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탁 뭐 조명을 켜는데 아니야 다 꺼. 왜? 공격받으니까. 그래서 밤에는 정확한제 그리고 낮에는 연막 차장.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이제는 순항미사일이 올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순항미사일 쫙 날아오면서 마지막에 액티브 레이더를 딱 켭니다. 레이더를 딱 켜면 그러면서 자기 이 레이더 탐지 거리 내에 있는 가장 뭔가 레이더파를 많이 튕겨내는 철 구조물, 철 항공모함이라든지 군함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향해서 가는데 이 케르치대교 어떤 그 교량이 철교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교 같으면은 엄청나게 큰 이 교량의 철 구조물 그걸 향해서 레이더를 켜고 탐지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이제 맞으면 케르치대교 끝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를 때려라 이렇게 해서 레이더 리플렉터를 이렇게 덕지덕지 갖다 붙여서 제발 혹시 미사일 쏘게 되거든 나를 때려 라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실제적인 공포면 이러겠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영역에서 여기까지 260km예요. 그런데 하푼 278km 날아가죠. 그런데 이건 오래전의 영역인데 지금은 이만큼 내려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푼이 회피 기동까지 하고 들어올 정도의 사거리까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저렇게 레이더 리플렉터, 연막 차장 이런 걸 하고 지금 얼마나 겁나면 왜 여기가 끊어지면 이제 보급 다 끝나는 거니까 자,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러시아는 판단 잘해야 됩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